네, 안녕하십니까. 박시영TV의 박시영입니다. 오늘은 29번째 시간인데요. 일부 이슈 정보 코너죠. 오늘도 일부의 고정 패널이신 문정부 의원님 자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BPN은 없으신가요? 네. 진짜 그 지역구 시흥은 어땠어요? 시흥은 다행히도 큰 피해는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좀 확인해 보니까 네. 그냥 뭐 도로 좀 침수된 거 요 정도고 다행히도 가옥이나 이런 데 침수된 거는 없더라고요. 의원님은 다행입니다. 뭐 어디 휴가 안 다녔어요? 휴가 갈 수가 없었죠. 저희 그 시장도 네. 휴가 갔다가 바로 비 와서 올라왔고요. 저희도 직원들하고 지난주부터 휴가인데 아무 데도 못 가고 지금 대기발령 상태입니다. 참 이렇게 국가적으로 어려움에 빠지면 네. 다 긴장하고 또 네, 대기하고 네. 이게 그럼요. 또 정치인의 자세죠. 숙명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당에서도 지금 뭐 전당대 뭐 호남, 충청, 뭐 합동연설에 네. 연기하고 수해복구에 전념하자 뭐 이런 메시지가 나왔던데. 네, 전체적으로 다 그 시도당 개편대회는 다 취소가 되었고요. 네. 예, 이제 29일 날 올림픽 경기장에서 하는 네. 이제 진짜 전당대회만 그것만 중앙위원들 위주로 해서 네. 간단하게 하는 걸로 했고요. 지금 지도부는 전부 수해 현장으로 가 있습니다. 잘한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네, 같아요. 네, 정치보다 민생이 먼저죠. 네. 네.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저 대통령 지지도 또 뭐 민주당 지지도 하락했다는 뉴스들이 막 쏟아지니까 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네. 라고 되게 걱정이 네. 태산 같죠. 대표님 저 서운해요. 예, 말씀하세요. 서운한 거 있으면. 저 진짜 서운한 게 뭐냐면 네. 저희 이제 180석 미뤄졌다고 해서 빨리빨리 개혁입법 하라고 해서 정말 미통당하고 죽어라고 싸워가면서 했거든요. 네. 예. 그랬는데 지지율 보면 떨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거 어쩌라는 건지. 그게 좀- 이제 여러 요인이 있는데 네, 네. 보시기에는 왜 민주당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이 좀 하락했다고 보시나요?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부동산 문제도 네. 있을 거고 그다음에 서울시장 문제도 있을 거고 뭐 그리고 참모진의 주택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의 마음을 좀 힘들게 한 부분들이 있죠. 실제로 이제 저희도 다양한 각도로 좀 민심을 청취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최근의 이슈 중에서 이제 지지율에 영향을 준 이슈가 도대체 뭘까라고 네. 들여다봤더니 그 박원순 시장의 건은 지금은 이슈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도 뭐 서울 민심에 영향을 크게 준 것 같지 않고 일부 준 정도이고 네.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부동산 문제였고요. 네. 두 번째는 여당 독주 프레임이 작동됐어요. 사람들의 인식 속에. 네. 이제 여당이 이번 임시회를 단도로 통해서? 밀어붙였다. 부동산법, 공수처법. 근데 여기에서 이제 부동산 문제는 이제 그 와중에 사람들의 욕망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고 사전에 충분하게 입법 취지나 이런 게 설명이 안 된 상태 속에서 하다 보니까 가짜 뉴스나 언론에서 막 이렇게 들쑤시는 여러 가지 부정확한 내용들이 워낙 휩싸였고요. 그 전에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좀 불신들이 부정적인 평가가 꽤 있었기 때문에 폭등을 했기 때문에 가격이 불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 속에서 밀어붙인 것, 그다음 몇 가지가 이제 덧붙여졌는데 말실수 같은 게 좀 많이 작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상처 주는 말로 상처 주는 느껴지는 말. 네. 뭐 다주택자들 모두가 예를 들면 투기꾼은 아니잖아요. 다주택자 중에서도 1가구 2주택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2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도 꽤 많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뭐 몇몇 의원들의 워딩들 네. 국회에서 이런 것들이 좀 그것을 또 꼬투리 잡아 크게 부풀린 언론들이 그렇죠. 있었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저는 이제 공수처법에 대한 후속 법안 통과한 것은 네. 이제 그 어차피 그 7월 15일 날 해야 할 일이었는데 전에 네. 7월 15일 이전에 해야 할 일인데 뒤늦게 이제 한 셈인데 네. 국민들한테는 이것이 네. 잘못 알려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죠. 공수처법이 실제로 다 통과된 것으로 착각하는 거야. 그렇지는 않은 거죠. 예, 후속 법안인 거죠. 공수처법은 예. 사실은 준비하기 네, 위한, 그렇습니다. 준비하기 네. 위한 실무적인 어떤 후속 법안들, 맞습니다. 시행규칙과 관련된 거 뭐 네. 청문회를 어디서 해야 하느니 뭐 이런 것들을 한 건데 이게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부동산법, 뭐 공수처법 이런 걸 다 일거에 네. 힘으로 밀어붙였구나라고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좀 봤어요. 그 다음에 어차피 이제 그런 와중에 여당이 독주로 한번 밀어붙인다라는 저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어차피 민심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 5만 프레임이 작동될 수밖에 없는 소지는 분명히 있어요. 그럴 바에는 일하는 국회법도 사실은 이참에 통과시켰는 게 훨씬 더 나았다. 그러니까 어차피 한번 욕 얻어먹을 거 깔끔하게 얻어먹고 사실은 그 다음에 정말 이후에 그 입법 처리에 있어서 꼭 해야 할 것들을 깔아놨어야 하는데 일하는 국회라는 프레임, 그 저쪽은 5만 프레임과 프레임의 대결이지만 일하는 국회를 할 수 있는 토대로 확고하게 마련을 했어야 하는데 아마 원내 지도부가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너무 자극을 주면 안 된다 해서 이제 아마 미루신 것 같아요. 미루신 것 같은데 그게 전략적으로 약간 미스 아니었나. 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할 때 해버렸어야 하거든, 이거를. 왜냐하면 그 뒤에는 좀 여론의 반발이 있을 때 좀 절충점을 찾아가서 처리할 법안들은 또 있거든. 근데 이제 그런 개인적인 좀 아쉬움은 그런 건 있습니다. 하여튼 뭐가 최선인지 모르겠습니다. 현장에서 부닥치는 저의 느낌으로는 안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지지율은 이렇게 나오니 이제 사실 힘이 빠지는 거는 맞거든요. 좀 기운을 주셔야 돼요. 네. 지금은 너무 지지율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 좀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지금이 그 물난리 네. 수해가 이렇게 극심한데 피해가 휴가철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이 같이 맞물려 있어요. 부동산 문제도 있지만 다 같이 맞물려 있어서 마치 모든 게 민주당 탓, 정권 탓 이렇게 말 돌리기가 네. 쉬운 측면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소나기가 좀 쏟아지고 있는데 네. 지금 흔들리면 안 되고 버텨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부 그 여론조사 특히 리얼미터 조사가 네. 갤럽 조사하고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이게 그러다 왜 이렇게 보니까 이제 달라요? 오늘 또 이제 네. 그 여론조사 4개 기관이 발표하는 뭐 엠브레인 한국리서치, K스탯, 코리아리서치 4개사가 네. 발표하는 여론조사도 오늘 발표가 됐어요. 네. 그 조사는 이제 안심번호, 휴대폰 가정번호로 상담원이 직접 전화하는 전화면접 조사 방식인데 거기서는 네.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48%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평가 46% 나와서 그래서 이제 2주 전에 비해서는 긍정평가 3%포인트 빠졌고 네. 부정평가가 2%포인트 늘어나서 어쨌든 추세는 좁혀지는 추세긴 하지만 안심번호로 전화면접 조사했을 때는 48% 긍정평가 나왔다. 지지율이. 부정평가는 46%에 비해서 여전히 조금 높은 수치다. 오차 범위 네. 내에서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지지율 관련해서 이제 비상이 걸렸는데 예, 비상이 여기서는 걸렸어요. 민주당이 34%, 네. 통합당이 27%로 나왔습니다. 27%. 네. 그래서 약 7%포인트 정도를 민주당이 앞서는 걸로 나왔는데 그럼 갤럽과 비슷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니, 갤럽은 12%포인트 앞서는 걸로 나왔죠. 갤럽은 그렇습니다. 네네. 37대 25 이렇게 37대 나왔는데 25. 네. 2주년에 비해서 민주당 지지율은 3%포인트 빠졌고 통합당 지지율은 3%포인트 반면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격차가 좁혀지는 건 분명하지만 뭐 역전을 당했다든가 딱 네. 붙었다든가 이 정도선은 아니어서 조사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리얼미터가 낮 시간대 조사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주로 그 호남 쪽에서 너무 많이 튄다라는 얘기도 제가 드렸는데 어쨌든 동일 조사 기관의 동일 조사의 트렌드를 중심으로 봐야 하는데 이 추이를 시계열적 추이를 봐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리얼미터도 의미가 있어요. 계속 동일 시간대 조사를 하기 때문에 리얼미터는 역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게요. 흐름상 보면 역전될 네.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더라도 당혹해 마시라. 모든 조사가 그런 게 아니고 네. 또 아까 이제 부동산 악재가 있지만 이따 말씀 나누시겠지만 네. 부동산의 이제 안정세, 집값 네. 안정세가 조만간에 네. 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흔들리면 안 된다.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네. 민주당 내 이렇게 좀 지지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거 좀 이제 개혁 드라이브 이걸 좀 속도를 좀 줄여야 하는 거 아니야? 협치를 강화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꽤 있을 것
분위기는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있습니다. 실제로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그다음에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6일날 회동을 했는데 거기에서 뭐 그동안 뭐 8월 임시국회에서 7월 임시국회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서로 뭐 좀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는 잘 협치해 가자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대요. 그리고 저희 당의 좀 중진 의원께서는 우리 당이 가는 방향은 맞는데 좀 유연성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유연성이 부족하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협의를 잘 이뤄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리고 오늘 그 4개 회사에서 한 그 여론조사에서도 향후에 쟁점되는 법안들은 꼭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거의 60% 가까이 그게 높게 나오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일정 부분 저희가 그 독주 프레임에 갇힌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여당 저희 내부에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 중이고 향후에 국회 운영과 있어서 충분히 그런 것들을 배려해야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는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프레임을 좀 프레임 속에서 이제 탈피할 필요는 있는데, 그러니까 당 지지율을 올리는 방안이 꼭 야당과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고위공직자들, 뭐 다주택자들 내놓자고 했잖아요. 그럼 민주당 의원들 지금 뭐 이야기는 한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게 이제 다주택자들 각각의 사정이 다 틀리다 보니까 다 틀립니다. 이게 지금 확고하게 확 밀지 네. 못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다음에 이제 기득권들을 내려놔야 할 부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선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특권을 내려놓을 거는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국민들 민생과 관련해서 더 챙길 건 뭐가 있는지 네. 꼼꼼하게 여러 가지를 따져서 이게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꼭 협치만을 가지고 거기에 목매들면서 우리 원칙을 훼손할 필요는 없고. 저도 그게 걱정이에요. 제가 초선 의원으로서 들어가서 2달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협치라는 말이 정말 저 안드로메다에서나 있는 얘기 같은 느낌이 그렇습니다. 들어요. 제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생각이.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큰 거였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뭔가 효과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게 네. 진정되거든요. 그게 네. 모멘텀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조국 사태 때하고는 달라요. 조국 그 장관의 그 융단 폭격 맞을 때는 네. 지지층들이 상당히 어려웠고, 사실 그거를 계속 그 검찰의 어떤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무리한 그런 수사에 대해서 계속 그 시민들이 저항하면서 진실들이 하나씩 알려지면서 뭉쳤지 않습니까? 버텼지 않습니까? 지금 시점은 그때보다 훨씬 저는 양호한 시점이고 상황이라고 보고, 왜냐하면 부동산 문제가 끝난 게 아니라 네. 상당 부분 효과가 앞으로 나타날 네.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춤추듯이 호떡지 불나듯이 아, 이렇게 안 다뤘으면 네. 좋겠다. 원내 지도부하고도 네. 얘기를 좀 하셔서 네. 너무 그렇게 또 야당 눈치 보면서 할 일 못하고 이렇게 그렇-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그 말씀 하지는 좀- 않을 것 같고요. 그렇게 그렇습니다.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국민들 보시기에 저희가 좀 미흡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뭐 너나 나나 다 똑같은 거 아니냐. 뭐 너도 집 2채 있고 저 사람들도 2채, 3채 있고 누가 뭐 다 변별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잖아요. 대신 저희 원내 지도부가 그 다주택자를 가지신 의원님들께 빨리빨리 정리해 주셔라 하고 그것이 이제 8월, 9월에 정리가 되면 저희 민주당을 새로운 눈으로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부동산 입법과 관련해서 후속 3법과 관련해서 이제 결과가 나올 게 8월 말 정도부터 결과가 좀 차근차근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 나오는 거 보면서 아 민주당이 잘했구나, 정부하고 잘 그 합을 맞춰서 했구나라는 판단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좀 기다려 보시고 힘을 냈으면 좋겠고, 이럴 때일수록 좀 흔들리는 의원들이 있으면 다독거리시고, 예, 큰 누님의 이 틀로 사람들을 포용해 주시고 아, 네. 원내 대표께도 네. 진언을 해서 네. 흔들리지 마시라고 네, 저희 대표님께서 중심을 좀 요즘- 잡아주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청와대 네. 인사가 있었어요. 인사가 있었네요. 원래 이제 네. 비서실장 노영민 비서실장하고 네. 비서실 산하에 수석 5분. 네, 수석 5분의 네. 교체 사임 사의서를 제출했죠. 사의서를 제출해서 대통령께서 오늘 이제 발표한 거는 네. 세 분의 정무수석. 네,
그 다음에 민정수석, 네. 그 다음에 시민사회수석 세 네. 분을 바꾸셨죠. 네. 예, 임명하셨죠. 예상하셨습니까? 예상은 했습니다. 네. 세 군데 다? 네, 아, 그래요? 저는 시민사회 쪽은 조금 의외였고 네, 국민소통수석이 바뀔 줄 알았는데 네. 일단은 지금까지는 뭐 발표가 안 됐으니까 네, 유임하는 네. 것으로 네. 그렇게 봐야 하는데 아직 뭐 다 완료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시차를 두고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다라는 그러게.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이제 원래 이제 정무수석은 과거 한 2, 30일 전만 해도 박수현 전 의원이 굉장히 유력시되다가 네. 분위기가 좀 바뀌었죠. 네. 최재성 의원 쪽으로 확 넘어왔는데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최재성 의원이 3선 출신. 4선입니다. 아, 4선이십니까? 네. 아, 예, 선수 많으시구나. 그리고 최재성 의원님이 대체적으로 좀 야당 의원님들과 관계들이 좀 좋으시잖아요. 네, 좋은 것도 예. 있고 지금은 제가 볼 땐 대야 관계보다는 예. 약간 청와대 내에서 이제 군기반장도 좀 필요하거든. 기강을 좀 다잡을 필요가 있어. 임기 후반에. 그렇다면 그다음에 이제, 최재성이죠. 정부 쪽 관료들도 네, 좀 네, 휘어잡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정책실이 되기는 하지만 그건 정책 사이즈고 네. 정무에서 좀 나서질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관계만 지방정부, 중앙정부, 지방정부도 지금 군기를 좀 잡아야 돼. 기강을. 왜냐하면 지금 지방의원들 많이 물론 청와대가 장난 그렇다 해서 뭐 아닙니다. 나서서 혼자 할 수는 네. 없고 당이 역할을 해야 하고 네. 또 청와대도 보조를 맞춰야 하는 네. 거고. 그래서 당청 간의 관계도 훨씬 좀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청와대 내부, 그다음에 관료사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추진력, 돌파력, 그다음에 기획력 있는 분이어서 무게 중심이 많이 강화됐다. 뭐 강기정 수석도 잘하신 네, 분이지만 잘하시죠. 최재성 전 의원의 무게감이 좀 더 있어 보이지 않나 그런 네. 느낌 좀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종호 민정수석은 원래 아시잖아요. 네.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이제 대통령께서 확고한 철학이 민정수석은 비검찰 출신의 인사를 하겠다라는 근데 게 지금 한창 감사원장이 이제 좀 논란이 있는데 아주 논란이 그죠. 그 예, 양반. 사무총장님을 훅 빼다가 민정수석으로 넣으신 게 네. 이제 앞으로 감사원을 어떻게 글쎄요. 하실지 네. 저는 그게 되게 의외다 싶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비검찰 출신의 노무현 정권이나 문재인 네. 정권에서 요직을 네. 경험을 해봤고 네. 호흡이 맞는 분들이 뭐 두세 분 될 텐데 네, 네. 그 중에서 어쨌든 김종우 이 감사원 사무총장이 네. 발탁이 됐어요. 공직기강 비서관을 했었고 좀 덕장 이렇게 네. 알려져 있죠. 근데 이거 민정수석은 좀 이렇게 까칠하고 좀 무서운 일 해야 되는데 뭐 가능하시겠어요? 저기 최강욱 100원을 뭐 이런 스타일. 네. 그래도 지금 이제 큰 고비는 좀 넘은 것 같고요. 네. 공수처나 여러 가지 등등은 이제 당에서 네. 국회에서 할 일이 남아 있지. 네. 청와대가 그립을 잡고 뭐 하기에는 네. 뭐 인사 문제는 네. 이제 법무부와 상의해야겠지만 그래서 중심을 좀 잘 잡아주시면 좋을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시민사회 비서관 수석이 예, 좀 의외였어요. 김재남 예. 전 의원이잖아요. 기후환경비서관. 기후환경비서관.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만큼 지금 기후 문제가 네. 중요하고 최근에 이제 여러 기상 이변이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그린 뉴딜 쪽으로 네. 대통령께서 어쨌든 드라이브를 강력히 걸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시민사회 이분이 원래 녹색연합 출신이거든요. 녹색연합 출신이고 초기에 네. 환경운동가의 데모 네. 비슷하게 되게 적조를 하셨던 분이셔서 정책 능력은 굉장히 뛰어나신 분입니다. 저는 이 김재남 수석님을 임명하시는 걸 보고 이제 제가 시민사회비서관실에 있었거든요. 시민사회비서관실에 있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저희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시민사회 측하고 뭔가 정책 협약이 잘 되거나 그리고 힘을 받아서 뭐 개혁 입법을 하는데 힘을 보태준다거나 이러는 게 조금 좀 미진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 거 보면 시민사회 수석을 시민단체 출신으로 하면서 좀 힘을 받으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나름대로의 네. 정확히 보신 것 같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이번 인사는 잘된 인사가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뭐냐면 문책성 인사를 지지율이 낮을 때 할 필요가 있냐. 뭐 일각에서 그런 걱정들을 하시는데
저는 문책성 해야 할 때는 해야죠. 그리고 지금은 쇄신해야 할 때거든요. 국정 쇄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당도 쇄신을 해야 하고 청와대도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타이밍상 적절했다. 원래는 이제 총선 직후에 하는 게 좀 필요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으로 조금 늦춰졌을 뿐이지 적절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고요. 일각에서 이제 홍남기 부총리, 네. 김상조 정책실장 네. 이런 등등 그 정책 라인은 교체가 없냐 뭐 이런 어떤 댓글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실제로 그런 주문도 많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뭐 당에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그 경제팀이나 그런 팀에 대한 불신감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지난번에 국회에서도 그 결국은 기재부가 문제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 좀 이런 거는 있습니다. 전쟁 중에 장수를 갈아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볼 때 약간의 전시 상황과 같은 지금 수해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 그리고 대통령님의 임기 4년차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 지금은 거의 뭉쳐야 할 때거든요. 그때 너 잘못했으니까 경질, 너 잘못했으니까 경질 이렇게 하면 실제로 책임지고 그 정책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다 이렇게 결과가 도출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꾸준한 시간이 흐른 뒤에 어느 정도 지나서 결과물들이 도출되는 거라서 지금 막 문책해서 그 관료들을 바꾸고 이러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성급하지 않냐. 좀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들도 있고 제 생각도 그런 측에 들어 있습니다. 네, 뭐 여러 의견들은 나뉠 것 같고 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대통령님이 잘 판단하실 것 같아요. 말씀하신 그럼요. 대로 노영민 실장에 대해서도 뭐 교체설이 많이 나왔지만 지금 이제 유임을 시킨 게 네. 수석들을 여럿이 교체하는데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실장까지 교체를 하면 이게 이제 연속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업무에 문제가 공백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시차를 좀 두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노영민 실장 같은 경우도 연말쯤이 되면 되게 굉장히 이제 오래 하신 편에 그렇죠. 들어가기 장수 때문에 실장이죠. 실장이기 네. 때문에 아마 수석들이 적응할 쯤 되면 적절한 시점에 또 네. 새로운 실장 인사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고요. 정책실이나 경제부총리도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 지금 이제 여러 그 부동산 문제도 후속 네. 대책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께서 이제 타이밍들을 좀 보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비서실부터 좀 네. 안정적으로 좀 다지면서 네, 네. 적절한 시점 보지 않을까 네. 그렇게 봅니다. 전체적인 틀은 이번에 법률을 통해서 부동산 그 정책을 통해서 법률을 통해서 정리가 됐고요. 이제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통해서 촘촘하게 엮어내면 실제적으로 8월 말 9월 초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때까지 그러니까 조금 부동산 문제를 잘 마무리하고 네. 당으로서는 그다음에 검찰 개혁은 타협하지 말고 네. 검찰 개혁 문제를 완수하고 네. 그다음에 언론 개혁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온몸으로 뛰고 있는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언론 개혁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네. 조국 사태 과정에서 우리가 알았고 이번 부동산 과정 그다음에 정의연 뭐 등등등 박시장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굉장히 뭐 정의연 문제도 대다수가 사실은 가짜 뉴스, 잘못된 정보 그랬죠. 그것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다 네.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이렇듯이 아니면 말고식으로 지금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이 언론의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언론 환경 그런 중요합니다. 생각이 반드시. 듭니다. 예,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흔들리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네.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이제 국토위 네. 상임위원이시니까 네. 최근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고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봐집니다. 제가 사실은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약간 문외한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대한민국을 흔든 이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제가 이제 과외도 하고 막 열심히 했는데 네. 우리의 구조가 그런 겁니다. 이 부동산이 왜 올랐느냐? 2014년 12월 부동산 3법 때문에 기폭제가 된 거라는 거예요. 네. 그거를 제가 이제 간사선인가 연결해서 한번 대단히 뭐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 구조가 이렇답니다. 비수도권은 수도권으로 옮겨가길 원하고 수도권은 인서울을 하길 원하고 인서울은 결국 강남을 가기를 원하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조에 대한 욕망을
2014년도 12월에 부동산 3법을 통과를 시키면서 욕망이 마음대로 분출되게 만들었다는 네, 거죠. 네. 그것들이 강남의 집값이 폭등을 하면서 실제로 전국에 영향을 미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716? 710, 617. 왜 이렇게 헷갈리는지 몰라. 617, 710 대책을 통해서 이제 좀 정리되어 놓은 게 이제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수밖에 없다. 이제 촘촘하게 꺾었는데 뭐냐면 부동산을 갖고 있는 부동산을 움직이는 것은 4가지 조건이랍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세금, 2번째는 대출, 3번째는 공급, 4번째는 청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과 대출과 공급 문제는 이 국가가 지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묶어놨어요. 그래서 적어도 내년 21년도 6월 달이 되면 법인이 갖고 있는 그리고 종부세를 내는 39만 명이 갖고 있는 대략 200만 채의 이 임대주택들이 그러니까 임대했던 주택들이 시장으로 풀려나올 수밖에 없다. 200만 호가 풀려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동안에는 이게 그 부동산 가격 오르는 추이를 0.2% 수준으로 봤대. 0.2%가 오르면 대책을 만들고 이랬대요. 네. 근데 지금은 국가가 0.1% 단위로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대안을 만드니 이제는 넘어갈 수밖에 이제는 잡힐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이렇게 오늘 대통령께서도 그 얘기 하셨어요. 주택 시장이 예. 안정세, 집값 상승세가 좀 진정 국면에 예. 들어가는 게 아닌가 계속해서 이제 보완을 하겠다 하면서 네. 중저가의 주택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경감하고 네. 부동산 시장의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 여기까지 나오셨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지금 이제 국민들이 조금 착각을 하시는 게 뭐냐면 네. 내가 1주택자인데 세금이 올랐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공시지가가 올랐기 때문에 세금이 오른 거고 실제로 1주택을 가지신 분들은 재산세, 그다음에 양도세, 그다음에 거래세 이런 걸 다 완화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양도세만큼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양도세는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나오는 차익에 대한 세금이니까 그거는 그대로 현한대로 가져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이례 없이 정말 촘촘하게 엮은 거예요. 촘촘하게 엮어서 부동산이 이제 뛸래야 뛸 수 없는 그런데 문제. 우리 언론 환경 나쁘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깡통 전세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언론 가짜 뉴스를 생산해내는 언론을 잡지 않고서는 저희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네. 그러니까 이번에 국감 하시잖아요. 예. 언론을 담당하고 있는 게 예. 방통위 쪽하고 예. 언론 정책은 또 문광위 쪽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문광체인가? 네. 문광위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인가 뭐 그거잖아요. 네. 네, 그쪽에서 이제 언론 정책하고 감시는 이제 방송 쪽은 방통위 거기서 하는데 언론사 사주들이나 임원들 주택 소유 현황과 관련해서 한번 좀 질의를 해서 꿀팁이다 그거. 다주택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네. 좀 제출을 받아갖고 의원이 좀 파고들었으면 좋겠어요. 찍어주세요. 누구 의원을 시키는 게 아니, 제일 좋을지. 거기까지 찍으면 박시영이 오버한다고 그러지. 그건 의원님이 알아서 하셔야지. 그걸 저한테. 아니 저희는 박시영 대표가 시키면 열심히 에이,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니 지난번에도 큰일 그랬잖아. 큰일 나. 그건 아니고 아무튼 한번 좀 논의를 한번 네, 해보세요. 그래야 그런 게 되겠네요. 좀 필요해요, 사실. 언론사 사주들의 주택 보유 현황. 사주뿐만 아니라 예. 임원진들 있잖아요. 네. 되게 네. 편집국장이나 논설위원 뭐 이런 네. 주로 이제 부동산 쪽 관련해서 기사를 쓰거나 막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진짜 그럴 필요 네. 있어요. 그리고 이 부동산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하면서 막 떠드는 분들이 사실은 공급 대책을 일방적으로 계속 그런 분위기를 띄웠던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 사실은 한 번은 이렇게 좀 진짜 소유 형태가 어떤 건지 그분들도 네. 어떤 의도하에서 그렇게 하시는 건지 또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자료 준비를 해서 문체위 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네, 의원님 네. 박수 기대하겠습니다. 네. 제가 자료를 열심히 해서. 문정복이 뛰면
나라가 행복해진다. 네, 문정부 네, 얘기는 네. 나라에. 자, 어쨌든 법인 소유 주택들이 네.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통계치로 6월 달 거가 발표가 됐고 이미 네. 이제 7월, 8월 좀 지켜보면 네. 좀 잡힐 거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좀 코치를 해줍니까? 예, 전문가들이 코치를 해주죠.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국회가 가장 큰 스피커예요. 왜냐면 이런 정책들이 나왔을 때 일반 시민단체들이나 그런 언론에서 정부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거는 믿어주십시오. 이렇게 이거 좋은 겁니다. 얘기해야 되는데 네. 안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큰 스피커를 갖고 있는 게 국회예요. 그래서 저희가 김영배 의원님, 그다음에 민영배 의원님, 그리고 기타 몇 분하고 해서 부동산 민주화 포럼 이런 거를 좀 만들자고 했어요. 예.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 단위로 국가가 하는 시책에 대해서 동향들을 좀 정리를 해서 네. 저희 포럼에서 기자회견을 하든지 뭐를 해서 꾸준히 설명을 하자. 아니 그러니까 좀 그런 것만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뭐냐면 부동산 아까 이제 정부에서는 시장 감독 기구를 냈는데 예. 부동산에 대한 정책을 감독하는 것도 아니 정책과 뭐 이런 시장에 대한 동향도 분석할 팀이 있어야죠. 하나는 부동산 관련된 기사 네. 중에서 가짜 뉴스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뭐 예를 들면 밖에 있는 시민사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민원연도 있고 여러 군데 있어서 지금은 이제 부동산 예를 들면 국면이기 때문에 부동산 정국이기 때문에 이거 한 연말까지 가져간다 생각하고 네. 정말 매일매일 쏟아지거든요. 이상한 그렇죠. 기사들이. 그리고 얼핏 팩트체크도 하고. 제목만 보면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9억 원 이상 공시지가 9억 원 이상 14억 이상 해당되는 얘기인데 뭐 어느 동에 사는 아무개 씨는 막 이렇게 쓰니까 마치 자기 얘기처럼 들린다고. 맞아요. 이게. 서울에 사는 신혼부부 A모 씨. 근데 알고 보니까 9억 원 이상이야. 이게. 그러니까요. 그런 그래서 것들을 팩트체크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알려줘서 네. 조목조목 뭐 매일 다니든 일주일 다니든 딱 일주일이 요즘엔 늦을 수 있어. 왜냐하면 다 이상한 언론 뭐 뉴스 이상하게 다 발표한 다음에 사람들 다 오염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해명하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하루 단위로라도 사실은 단위로라도. 그래서 당직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네. 당직자들도 지금은 좀 비상국면으로 가자. 네. 아마 얘기하면 지금 이제 이해찬 당대표가 아직은 임기 네. 중이시니까 얘기하셔서 이 부동산과 관련된 언론의 뉴스를 매일 모니터링하고 바로 즉각적으로 가짜 뉴스를 대응할 네. 수 있는 시스템 만들자. 네. 건의하십시오. 건의하면 네. 아마 이해찬 당대표가 역시 문정부 의원님이실 거예요. 박수치고 맞이할 네. 겁니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해서 한 6개월 딱 할 생각 하시고 네. 당이 집중적으로 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런 문제인식을 갖고 있으니 이 문제는 해당 의원님들하고 좀 의논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전당대회는 좀 요즘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전당대회요. 네. 이게 그 전에는 너무 뜨지 않아서 문제였는데 지금은요 이제 그 백조가 이렇게 위에서는 고결한 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물 밑에서는 엄청나게 물갈퀴 막 차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 느낌이 대원들이 들어요. 관심 많습니까? 엄청 많습니다. 그래요? 예, 엄청 많고요. 저는 전화를 꽤 많이 받아요. 제가 지역 현장이니까 네. 누구 뽑아야 돼요? 근데 그냥 원하시는 분 뽑으세요. 라고 얘기해놓고도 저는 누굴 좋아해요.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관심이 많은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그 재난 상태 때문에 이 시도당 개편대회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비대면 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흥행은 좀 저조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관심은 뜨겁다. 그중에 대표 선거보다 이제는 최고위원 선거가 더 뜨겁다. 저 궁금한 거는 네. 과연 대의원들이나 당원들이야 뭐 대래 이 댓글 다는 분들 보면 네, 되게 이제 권리당원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우리 저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네, 지지자들이 좀 많이 있으시니까 대략 경향은 알겠는데 네. 대의원들은 조금 더 또 고도의 정무적 판단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정치적 고관여층이죠. 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냐, 혁신해야 할 과제는 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뭘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나요, 실제로는? 실제로 당대표 선거를 통해서 대의원들이 뭘 바꿔내자 이렇게
주문하는 경우는 잘 못 못 봤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볼게요. 이낙연 의원님을 좋아하는 후보님을 네. 좋아하는 분들은 왜 좋아해요? 제가 쭉 한번 여쭤볼게. 네. 어떤 면 때문에 좋아하십니까? 좀 안정적인 당 운영을 요청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리였으니 네.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정책까지도 안정적으로 끌어가라 이런 기대가 아닐까요? 또 약간 기강 같은 것도 좀 이게 약간 호랑이 느낌이 좀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무섭죠, 약간 무섭잖아요. 예, 예, 말실수라든가 큰일 나죠. 좀 오만한 태도가 있으면 네, 당의 네. 그런 부분들을 좀 휘어잡고 네. 카리스마가 있으니까 그런 걸 또 기대하나요? 그런 것 글쎄요. 아무튼 제 느낌에는 뭐 그런 약간 군기반장 그런 것보다는 경험? 예, 경륜을 경험. 높게 그렇죠, 만다? 그렇죠. 잘했으니까 예, 정리를. 예.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위기 국면이니까 네, 안정감 있게 네. 끌고 갈 적임자가 필요하다. 그렇죠. 거기에 이낙연 네. 후보가 가장 적임자가 아니냐. 그렇게 이런 얘기인 거죠. 보이는 거죠. 보이는 거죠. 예, 예. 그러면 김부겸 전 장관 후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좋아하시나요? 김부겸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 놓칠 수 없는 부분이 영남에 대한 저희 민주당의 끝없는 애절한 사랑의 표현인 거죠. 네. 그리고 이분이 좀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분이 그때때마다 보여준 그런 헌신성 그리고 그 도전 정신 이런 거에 대해서 가치가 좀 잘 계승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들은 난 김부겸 할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런 소리 하세요. 그런 말씀하세요. 자기 생각이 굉장히 지지자들이 분명하죠. 자기 입장이 있죠. 굉장히 분명합니다. 김부겸 예, 지지자들도 예, 그게 되게 김부겸. 분명하죠. 네, 굉장히 분명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수도권 호남에 있는 분들, 네. 대의원 중에서 고향이 네. 호남 쪽에 있는 분들은 이낙연 의원 쪽한테 상당히 쏠려 있나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도 않습니까? 예. 실제로요. 제가 전화 받은 분 몇 분은 호남에 계시는 분들인데 우리 민주당이 잘 되기 위해서는 김부겸이 상처가 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면서 전략적으로도 표를 나눠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이런 말까지도 하세요. 너무 예, 이낙연 예. 의원이 압승을 하면 예. 김부겸의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 아니냐? 네. 그건 손실이다. 네, 이렇게 우리 보는 분도 당으로서의 손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그 하시더라고요. 박주민 후보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좋아하십니까? 적어도 박주민 의원에 대해서는 뭐 세월호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가슴 아파했던 것들을 잘 견인해냈던 그런 저돌성 그리고 뭐 초선으로 최고위원을 했던 그런 뭐 글쎄요, 네, 참 좀 혁신적인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 그래도 좀 젊고 네. 개혁성이 상대적으로 좀 더 강하다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 평가도 받고 있고 실제로 박주민 의원을 돕는 저희 당의 의원님들 자체가 젊고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하고 계세요. 이재정 의원님, 뭐 김남국 의원님, 김용민 제가 의원님. 보니까 아니 이렇게 내놓고 지지는 못해도 대충 기류는 읽혀지잖아요. 어휴. 뭐 이재정, 네, 김남국, 네. 김용민, 장경태, 네. 최혜영 네. 뭐 이런 분들이 주로 저는 좋다고 봅니다. 주로 박주민 예. 의원을 상당히 네. 적극적으로 지지하시는 것 같고. 네. 그런데 대체적인 판세는 뭐 1강 2중 이렇게 보통은 이제 불리우는데 대략 지금 느낌상 그럴 가능성이 높죠. 우리가요 맨 네. 처음에 이낙연 전 총리께서 50%를 넘을 거냐 안 넘을 거냐 네, 그런 예. 내기를 하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 봐서는 넘을 것 같아요. 분위기 약간 그렇게 가는 쪽이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런 것 박주민 같아요. 의원이 도전장을 내면서 굉장히 이 파란이 네. 예상이 됐는데 네. 초기에 이제 권리당원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갔다가 그게 공교롭게 부동산 국면으로 넘어간 거야. 네. 그게 그 전당대회 분위기가 아니라 워낙 부동산 이슈가 중요하니까 국회에서 그걸 처리하는 부분이 중요하니까 8.14 본회의 앞두고 한 일주일을 사실은 부동산 국면으로 갔죠. 그러니까 전당대회 전자도 안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물난리가 난 거야. 그렇죠. 그 전후로 해서. 네. 그래서 지금까지 흘러온 거야. 네. 그래서 전당대회 분위기가 전혀 안 떠요. 그래서 박주민의 파란이 좀 예상되는 듯 했으나
그게 활활 타오르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느낌이고요. 예,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어려워지면서 당이 좀 안정돼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당원분들한테 이렇게 좀 이렇게 각인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지율도 따라서 좀 빠지면서 위기에 좀 강한 리더십, 네. 좀 경험 있고 경륜 있는 리더십 쪽으로 조금 더 선회하는 분위기는 좀 느껴져요, 사실은. 근데 이제 여기서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김부겸, 박주민 두 분이 이제 이슈 파이팅 확실히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당의 혁신 과제도 있고, 예를 들면 두 분 나름대로 예를 들면 부동산의 해법, 예를 들면 주요 민생에 대한 어떤 해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별화가 명확히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이제 되게 그 차별화되는 포인트들이 말씀하신 이슈가 뭐 행정수도 이전이라든가 되게 누구나 민주당 지지자면 대략 얘기할 수 있는 선, 네, 큰 차이 없는 것들, 그렇습니다. 공수처, 네. 뭐 거기다 대고 공수처 뭐 시간 끌자 이렇게 주장할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겠죠. 사실은. 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질문하는 것이 되게 좀 뻔한 질문들이고,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팍팍 안 붙는 네, 거야, 네. 재밌거리가. 네. 그러면 오히려 후발주자들이 민감한 정책 이슈나 어떤 국정에 가장 그 국민들의 관심은 특히 이제 제가 볼 때 부동산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에 대한 박준민식 해법, 김부겸식 해법을 내놓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공개 토론하자 막 이렇게 네. 붙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재명처럼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 4급 공무원 이상 집 두 채 이상 다 팔어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뭐 내가 예. 당대표 되면 이걸 하겠다라고 나왔어야 하는데 약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 보이다 보니까 네. 다른 이슈들을 자꾸 건들고 정작 중요한 이슈가 차별화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불씨가 확 못 살더라고요. 제가 보는 느낌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아니 저희도 뭐 느끼는 게 그렇습니다. 최고위원 선거는 어떻습니까? 저는 최고위원 선거는 1강은 확실히 정리가 된 것 같아요. 1강은 뭐 김종민 김종민. 여론조사 해보면 김종민 물론 대의원조사는 안 해봤는데 네. 국민조사 해보면 확실히 앞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요. 저희 회사도 해봤거든요. 네네. 이게 그리고 저기 뭐야 시도당 개편대회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 인지도를 가지고 결국은 권리당원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 됐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난 20대 국회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냈던 김종민 의원이 1등으로 가는 거는 저는 뭐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거 아닌가. 그다음 누굽니까? 저는 염태영 시장이 파란을 일으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아, 만만치 않습니다. 예전에 박우석 구청장이나 황명선 시장 때하고는 또 다른 바람이 있어요. 약간 그때보다 세죠. 아, 지금은요. 국회에 이제 자치분권과 관련된 의원들도 많지만 실제로 지방의회 이런 데서 지방의회 의원들이 대의원이나 권리당원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우리 지방의회나 지방정부와 관련해서도 누군가는 정말 들어가야 돼. 이제 시점이 됐어. 이런 분위기들이 감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염태영의 바람은 정말 만만치 않다. 그리고 또 하나. 저평가 우량주로 신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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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님. 뜨죠 요즘에. 예. 조선일보가 키워주고 있지. 이분이요. 예. 저희 176명의 텔레그램 방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슈와 관련한 그 현안들이 많잖아요. 그 현안들과 관련한 얘기들을 잘 정리해서 넣어주세요. 근데 정말 길게 넣어주세요. 어떤 때는 정말 읽기 힘들 정도로. 그런데 정말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 권리당원분들께는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아니요 이제 알아요? 권리당원들이 이제 많이 알기 시작했어. 왜냐하면 저희 방송에서도 신동근 나오셨는데 네네네. 그리고 이제 이분이 뉴스공장이 좀 떴어요. 네. 뜨다 보니까 이제 언론사들이 좀 찾기 시작해. 아하. 근데 진중권 저격수로 본인이 좀 자임한 게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는 그런 저격수가 정청래 의원이 도맡아 했는데 네. 이제 본인이 좀 삼선이잖아. 삼선이 거기까지 진중권 상대하기는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 재선 의원이신 네, 네. 신동근 의원이 좀 많이 나서요 네, 요즘에 네.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쨌든 좀 개혁성이 예. 민주당이 개혁 색채가 좀 더 강화돼야 한다라고 네. 보는 분들은 신동근 의원도 좀 많이 저는 굉장히 점잖으신 분인 줄 많이 입에 알았어요. 올리더라고요 사실. 예, 치과 선생님이라서 치과 의사라서 되게 점잖으신 줄 알았는데 국회에서 연설할 때 미통당 의원들이 막 뭐라 하니까 들어봐 그러고서 큰 소리 치고 그냥 막 이게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강화대에서 4번 떨어졌잖아요. 아하. 3번 떨어지고 그다음에 강화 서구 합쳤지만 그때도 네. 어려웠거든. 네. 근데 이제
어려운 지역에서 오랫동안 해보면 이 근성이 쌓여요. 몸에 막 붙어. 네. 그래갖고 어지간한 공격은 받아칠 수 네. 있어. 늘 그 어려운 데서 성장했던 분들의 특징이에요. 예. 그분도 어려움 많이 겪어서 사전 5기 아닙니까? 네, 4번 지고 네. 5번째 되셨던 그리고 분이. 참 안타까운 분이 계세요. 사선의 노웅래 의원님 원내대표 선거 2번 양보하셨죠. 양보하시고 이러면서 사선이시잖아요. 네, 네. 최고위원 도전하는데 참 그 국회 내에서는 신사거든요. 신사시거든요. 이런 온화한 분이 당직에 한번 포함되는 것도 저는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 한병도 의원 같은 경우도 알짜배기죠. 그 알짜배기죠. 진짜배기. 진짜배기죠. 그래서 온화한 듯 하지만 늘 그 네. 칼을 품고 있는 네. 분이고 문재인 대통령 지킴이 역할을 하겠다. 네. 그래서 한병도 의원도 굉장히 우리 방송에 나와서 울림을 주셨고 네. 또 이현우 의원도 최근에 이제 당원들한테 네. 좀 너무 약간 중도화되는 내부 쓴소리 이런 걸 많이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의혹을 좀 많이 받았어요. 비판도 좀 사실 받은 게 사실이고. 근데 또 이현우 의원 나름대로 이 삼선으로서 관록 경험 있거든요. 그 당직자 또 오래 생활하면서 전략적 마인드가 좀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비판도 받았지만 또 이현우 의원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그 장점, 특장점을 또 살려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소병훈 의원은 저 진짜 고생 징글하게 많이 국토위에 했죠. 오래 정말 하셨죠. 그 핵심이세요. 그 김근태 네. 옛날에 네. 흔히 말하는 민주화운동을 오랫동안 해왔던 분이고 또 조직부총장 하시면서 네. 열심히 하셨고 저희 국토위의 새로운 그 아주 막강한 저격수십니다. 소병훈 의원님. 그래서 저희가 믿고 따르는 그런 의원님이시거든요. 아무튼 양양자 의원이야 뭐 당연직으로 지금 된 케이스고요. 아니, 실제로요. 국회 들어가 보니까요. 우리가 이미지로만 봐서 저 사람은 아니야라고 했던 사람이 의외로 굉장히 이렇게 좀 철학도 있고 그런 분들도 많고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엄청나게 개혁적이고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서 보니까 양땡땡짓 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래요. 그래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질문 중에 뭐 기레기 특집법 알려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다음 주 금요일부터 현장은요 보통 안진걸 수장하고 같이 진행하는데 금요일날 2부에 다음 주 금요일부터 연속 3주로 언론개혁 특집 들어갑니다. 다음 주 금요일부터 3주간 금요일날 2부에는 언론개혁 특집입니다. 그런 거 그래서 멋있어요. 조선일보와 관련된 거, 그다음에 언론 실제로 종사하신 분들의 고민, 그리고 이런 어떤 뉴스가 나오는 거를 이렇게 재해석해서 시민들한테 건강한 정보를 알리는데 앞장서는 평범한 시민까지 해서 이제 특집으로 3주간 다루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원하고 가려하는 부분들을 저희 박시영 TV에서 열심히 찾아서 메꾸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그 좋은 말씀,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의원님 이제 보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곧 이어서 2부 검찰개혁 김용민 의원과 김필성 변호사 모시고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